살살 살자.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떠셨나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덥지 않았나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번 해의 여름이요.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열대야였던 기간이 26일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놀랍고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에어컨이 없는 공간이 훨씬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익숙하게 에어컨을 트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더 많이 틀다가는 내년 여름, 내후년 여름은 더 더워지겠구나 막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처서가 8월 23일, 24일 이때부터 처서가 시작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서가 되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기온이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 더위가 좀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녹음본이 나가게 되는 때가 처서가 지나고 나서일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며칠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답글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것을요. 사실 저는 그 더위를 그닥 많이 타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운 것 잘 못 느끼고 추운 것도 잘 못 느끼는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한 사계절형 한국 날씨에 매우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름 인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여름 인간의 가장 큰 덕목은 더위를 잘 견디는 것. 그것 또한 이제 여름 인간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번 여름을 무난하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무난하게 잘 보냈다는 것은 여름을 아주 즐기면서 여름을 그닥 괴로워하거나 실내에만 머물게 되거나 하지 않고 이 더위에도 바깥을 잘 돌아다니고 바다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바깥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아직 여름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잘 보냈다. 지금 잘 보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는 휴가도 되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부산으로 한 2, 3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제주도로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시간 부자, 시간 빌 게이츠인 반백수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또 나름 프리랜서로서의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행에 가서도 뭔가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노트북만 켜면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좀 이렇게 오래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바다 수영도 했고요. 호텔 수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물장구 치는 것도 여러 번 했고 그렇게 좀 물과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진짜 여름을 제대로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 여름에는 여름에 먹어야 제맛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물론 여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이거는 여름에 먹어야지. 여름에 먹어야 제맛이지. 같은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시원하고 상큼하고 달콤하고 그런 맛 좋은 여름 음식들을 아주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팟캐스트의 주제는
우리가 여름에 먹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먹는다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제 살살살기 운동본부 팟캐스트의 소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잘 먹는 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생활에 치여 있거나 나의 성취에 무언가, 성과에 무언가에 치여 있을 때는 가장 쉽게 내려놓게 되는 게 먹는 것들인 것 같아요. 좀 그냥 가공식품들, 뭐 이렇게 배달로 시켜 먹는 음식들, 그렇게 먹는 것을 준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나의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거, 어떤 계절을 만끽하는 방식의 하나로 어떤 음식을 먹는 거, 여름이면 복숭아나 수박을 먹는 거, 그런 이 계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하나의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일을 하는 것이 또 우리 삶을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최대한 여유 공간을 내면서 음식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음식을 서치하는데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뭘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먹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의 음식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여름 음식을 먹었을까? 어떻게 여름을 보내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따로 구글 폼에 여러분들의 여름 음식 이야기를 받아봤거든요. 일단 너무 감동이었던 거는 정말 다양한,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의 물음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팟캐스트를 운영할 맛이라는 것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 이거 하지 않았으면 이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비대면으로 우린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서로의 이름도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를 마련을 자주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여름 음식을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생각보다 많이 겹친다는 거였어요. 뭐 여름 음식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의 결이랄지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이 매우 비슷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선은 저는 여름 음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여름에 음료를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시는 것들은 몸에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차가운 음료들은 안 좋다. 또 당이 있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또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긴 하지만, 여름에 또 어떻게 시원한 것들을 안 먹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도 역시나 많이 마시면서, 시원한 것들을 많이 마시면서 보냈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자꾸 고개를 돌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들을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라고 하는 두 글자가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싸구려 커피를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카페인의 어떤 커피의 좋은 맛,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이가 시릴 정도의 어떤 그런 차가움, 저는 그것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커피의 맛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시원한 그 자체의 물이 중요한 거죠. 결국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얼음인 것입니다. 차가운 커피 안에 들어있는 그 차가운 얼음. 저는 얼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빙섭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얼음 중독. 저는 이 얼음 중독자가 바로 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또 쉽게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빙섭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 이거는 이식증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은 먹는 게 아닌 것을 먹는 병의 일종인 거죠. 얼음은 먹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그게 이식증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 병에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철분 부족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빙섭취증이 있는 사람들은 빈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빈혈도 있고 얼음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병 얘기를 하니까 막 갑자기 무섭고 오싹해지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고쳐야죠. 이거를 어떻게든 좀 안 먹으려고 해보고 철분 섭취를 늘려보고 뭐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또 어쩔 수 없이 자꾸 얼음을 찾고 얼음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도 제가 여름에 먹은 음료수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이번에 보리차를 해서 먹었어요. 시장에서 2,500원어치 보리를 샀거든요. 한 1kg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움큼 정도를 꺼내서 그거를 살짝 볶아줬어요. 약불로 보리를 후라이팬에서 살짝 볶아주고 이제 또 약불에서 바글바글 한 20분 정도 끓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던 그 보리차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차의 냄새와 차의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리차를 직접 끓여본 게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어요. 한 2리터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2리터의 보리차를 가끔 생각날 때마다 얼음 하나 띄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보리차가 제가 생각하는 유일하게 좀 건강하고 달지 않은 여름 음료수였던 것 같고요. 가장 자주 섭취했던 여름 음료는 콤부차였죠. 여러분들 혹시 티젠 콤부차를 아시나요? 그 김태리 씨가 광고 모델로 있어서 김태리 얼굴이 그려진 콤부차를 마트에서 자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티젠 콤부차는 거의 항상 1+1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별로 1+1으로 구매를 해서 전 되게 자주 먹었었어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맛은 파인애플 맛이랑 레몬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사비를 한 스푼 정도 넣고 콤부차 한 포를 넣고 물을 타서 얼음을 또 띄워서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환상적인 여름 음료수예요. 근데 이게 콤부차라고 하는 게 되게 건강한 음료수? 건강에 좋은 음료수처럼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티젠 콤부차는 그런 종류의 좀 건강한 음료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당 덩어리에 그냥 맛있는 음료수인 것 같아요. 이게 한 포에 50칼로리 정도 되는 칼로리가 꽤 높잖아요. 그런 음료수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또 집에 있으니까 저녁에 밥 먹으면서 계속 하나씩 먹게 되는 거예요. 맥주 마시면서 밥 먹는 게 아닌 게 어디냐 막 이러면서 하나씩 타서 먹게 되는데 이것도 좀 여름에 주의해야 할 저의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청귤 에이드도 자주 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청귤청을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 엄마가 만들어주신 청귤청에다가 탄산수를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음을 또 띄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남양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청 종류를 만드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청 말고도 그냥 음식들, 반찬들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래서 저도 수혜자 중에 한 명으로 이 청귤청으로 탄산수를 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음식을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여름 음료를 언급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혜디님께서 시원한 오미자 에이드, 복숭아, 아오리 사과, 수박 넣은 하체 등등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름부터 여름여름한 청관님께서도 오미자 청에 시원한 물을 가득 부어서 마셔요. 수분 충전과 부족한 당 충전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유독 여름에 찾게 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두 분처럼 오미자 청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는 오미자청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달달하기만 한 너무 달기만 한 그런 오미자청은 맛이 없더라고요. 약간 과일 맛이 많이 나야 한다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중해식 샐러드라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여름 음식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지중해식 샐러드를 보내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 사연 먼저 읽고 제가 또 지중해식 샐러드를 여러분들 글을 읽다가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르르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야채, 채소를 즐겨 먹었어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샐러드 파스타를 주로 해 먹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불을 이용한 요리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토마토를 이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듯한 지중해식 샐러드도 해 먹어봤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신선하게 먹어야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살살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계신가요? 저는 푹푹 찌는 날씨와 더위에서 조금이라도 선선함과 가벼움을 느끼고 싶어서 여름에 비중이 큰 잔잔한 영화를 보고 여름에 관련된 책들을 마구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위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인지 입추에 접어들고 나서는 선풍기만 틀어놓고 멍 때리는 시간이 늘고 있네요. 이런 게 살살살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푸르르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름 비중이 큰 영화가 무엇일까요? 저는 문득 지금 사연 읽으면서 딱 떠오른 영화가 에릭 로메르의 여름 이야기 그리고 녹색 광선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해변에서 바다 수영을 하는 장면, 해변에 그냥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장면 같은 것들이 영화의 8화를 차지하는 그런 영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해외에서 바다 수영을 하는 낭만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여름의 기분이 나는 영화와 책들을 읽는다. 이런 것도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푸르르님에 이어서 유경님께서도 지중해식 샐러드요! 라고 시작하는 느낌표를 6개나 붙인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오이 탕탕 듬뿍 썰어놓고 방울토마토랑 닭가슴살에 올리브유, 간장, 레몬즙, 홀그레인 알룰로스, 소금, 후추, 휘리릭 하면 새콤하고 너무 맛난 여름 샐러드가 돼요. 올 여름 오이를 정말 잘 먹어서 날 추워지고 오이랑 작별할 거 생각하면 벌써 슬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푸르르님과 유경님 덕분에 저도 이 유행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 거예요. 지중해식 샐러드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행을 여름이 가기 전에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저도 이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지중해식 샐러드를 먹어봤습니다. 보통 이 지중해식 샐러드라고 하는 샐러드에는 들어가는 재료가 되게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재료를 그냥 넣고 만드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유경님께서도 레시피를 언급해 주셨지만 오이, 방울토마토, 그리고 양파 정도가 기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양파는 생략해도 되는데요. 저는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닭가슴살 혹은 치즈를 넣어주면 맛있어요. 소스도 만드는 방법이 제각각인데 저의 경우에는 레몬즙, 그리고 간장, 올리브유, 발사믹, 알룰로스를 넣고 만들었습니다. 지중해식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이를 5개를 사왔거든요. 5개 사와서 이틀 동안 4끼나 지중해식 샐러드를 먹었어요. 근데 이 지중해식 샐러드의 특징이 뭐냐면 보관을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더 맛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일날에 먹는 것보다 그 다음날 보관을 하루 정도 해놓고 먹는 게 훨씬 맛있었어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은 방울토마토나 오이에 소스가 좀 깊이 배어들고
묻어들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올리브유나 뭐 발사믹 같은 그런 기본 소스들이 좀 배어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은 약간 좀 투머치한 느낌은 들어요. 약간 살찌는 듯한 느낌? 푸르르님이 말씀하신 좀 신선하게 먹는 느낌이 들려면 당일날 섭취를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저는 지중해식 샐러드를 닭가슴살만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치즈만 넣어서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그 치즈를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일 텐데 신선한 우리 우유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치즈가 있어요. 이 치즈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짜렐라 치즈, 약간 볶음밥에 뿌려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민들민들한 그런 치즈예요. 그래서 그 동글동글한 치즈를 샐러드에 첨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이랑 막 방울토마토랑 이런 걸 같이 먹으니까 약간 간식 같다? 그런 느낌이 더 들어서 저는 음식의 식감이 중요하거든요. 재밌는 식감이 너무 중요해서 그 오이를 이렇게 아삭아삭 씹어먹는 그 감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 유행하고 있는 음식이 오두비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두비, 다시 말해 오이, 두부, 비빔밥이라는 음식인데요. 몽글님께서 오두비와 지중해식 샐러드를 먹었다라고 같이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두비도 한번 같이 해서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오이를 5개나 사왔기 때문에 오이 하나는 이 오두비를 만드는데 한번 써봤습니다. 지중해식 샐러드와 다르게 오두비는 불 앞에 잠깐 서야 돼요. 왜냐하면 두부를 구워야 되거든요. 두부를 깍둑썰기로 잘라서 한번 구워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 앞에 서기 귀찮은 더위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조금 싫은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운 두부랑 오이랑 그다음에 김가루를 올려서 먹는 음식이고요. 소스는 진간장, 알룰로스, 식초,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로 들어가는 게 진간장과 참기름인데 식초가 첨가된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몽글님, 그리고 유경님, 푸르르님 덕분에 요즘 유행하는 오두비, 그리고 지중해식 샐러드를 다 먹은, 여름 유행 음식을 모두 다 먹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드셔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음식 2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면 요리, 여름의 면 요리인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의 면 요리들을 되게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뭐 콩국수, 메밀소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역시나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여름의 면 요리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선 몽글님, 평양냉면, 막국수, 냉모밀, 콩국수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초옹님께서는 살얼음 동동 냉면, 그리고 시원한 얼음 비빔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여름의 음식은 이렇게 시원해야죠. 그리고 상아님께서는 묵사발과 메밀소바를 말씀해 주셨네요. 아, 제가 묵사발을 이번 여름에 못 먹었네요. 묵사발 진짜 맛있는데. 또 다경님께서 비빔국수를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소면만 사놓으면 기본 재료들은 집에 다 있어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이도 절여서 얼려두고 비빔국수에 올려 먹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오이를 아예 얼려버리셨네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소량 이렇게 미리 얼려놓는 거죠. 또 3D님께서는 메밀국수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체로 다 먹었다. 여러분들이 먹은 이런 여름 면 요리 나도 다 먹었다. 근데 제가 이제 평냉을 안 먹었네요. 평양냉면을 먹어야지 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양냉면을 제대로 내돈내산으로 먹어본 경험은 그닥 많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번 여름 혹은 다음 여름에 어떻게든 좀 챙겨 먹어보고 싶네요. 우선 저는 콩국수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콩국수 많이 드셨나요?
저는 콩국수가 진짜 좋아요. 그 담백하고 삼삼하고 만드는 것도 간편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 두부야. 이게 저희 집 근처에도 체인점이 있는데 아마 집 근처에 찾아보시면은 꽤나 많을 거예요. 이 체인점이 두부를 판매하는 체인점인데 그 갓 나온 두부를 사 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서 콩물을 같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콩물을 6,000원에 구매를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이게 한 통, 2리터짜리 한 통이기 때문에 한 3-4번은 해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요. 보관은 일주일 정도로 좀 짧은 편이어서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 콩물 진짜 맛있었어요. 이두부야에 좀 더 믿음이 가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콩물 어디서 사지? 라고 할 땐 이두부야. 가장 근처에 있는 이두부야에서 사시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콩국수에 설탕을 뿌려 먹느냐, 소금을 뿌려 먹느냐.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번 연도에 경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경주의 가장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콩물이더라고요. 콩물이 뭐냐면 약간 뜨끈한 콩물에다가 설탕이랑 꽈배기를 같이 넣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쫄깃쫄깃한 어떤 꽈배기랑 설탕을 같이 먹는 그 기분이 약간 달달한 디저트 먹는 기분이라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콩이랑 설탕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원래는 소금파지만 내가 이번 여름에는 설탕도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식성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콩국수, 그 달달한 콩국수는 약간 상상이 안 되고 좀 소금을 넣어서 먹는 콩국수가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설탕 콩국수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두부야에서만 제가 가끔씩 콩물을 사다가 콩국수를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반찬이랑 같이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그 택배에 콩물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직접 만드신 콩물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카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무디를 만들 때 바이타믹스라고 하는 엄청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콩물을 만들 때는 이 바이타믹스로 콩물을 만들지 않으면 맛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믹서로 갈면은 그렇게 곱게 갈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이 레시피를 물어보니까 콩을 삶은 다음에 그 삶은 콩을 그 바이타믹스에 갈아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갈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센스 좋게 콩물이랑 같이 메밀면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메밀면이 소면보다 마트에서 판매될 때 한 2배 정도 비싸게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콩국수는 소면이지라고 하고 소면을 샀는데 엄마는 메밀면으로 먹으면 훨씬 맛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메밀면에다가 콩국수를 먹는데 진짜 훨씬 맛있는 거예요. 소면으로 먹을 때랑 또 다르게 너무 맛있어서 또 해달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엄마 찬스로 제가 또 맛있는 콩국수를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이두부야에서 판매되는 콩물보다 한 2-3배는 더 맛있었어요. 우선 간이 너무 적당했거든요. 저는 엄마가 준 콩물에는 아예 소금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먹었어요. 이미 그 콩이 맛있는 건지 엄마가 뭔가 간을 잘하신 건지 이미 간이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이 너무 충분하니까 다른 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내주신 그 메밀면이 또 남아서 이 남은 메밀면으로 뭘 할까라고 찾아보다가 메밀소바를 만들게 된 거죠. 이 메밀소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쯔유가 필수로 필요해요. 일본에 이번 연도 초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맛있는 쯔유를 제가 사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메밀소바를 만들기 바로 전날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파는 쯔유를 한 통 다시 사왔습니다. 이 쯔유 3스푼을 넣고 8스푼의 물을 넣어야지 희석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쯔유 3스푼에다가 물 8스푼을 넣고 희석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얼음을 넣고 메밀면 넣고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었어요.
아니다. 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토핑으로 김이랑 그다음에 갈아둔 무, 그리고 대파, 와사비 이렇게 올려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되게 간편하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 재료들을 미리 다 손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먹을 수 있게, 메밀면만 삶으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소분을 잘 해놔서, 그래서 그냥 점심에 먹을 거 없을 때 메밀면만 싹 끓여가지고 메밀소바 자주 해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특식으로 해먹어본 음식이 냉라면이 있는데요. 이 냉라면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동거인이 만들어줬었어요. 정확한 레시피는 인터넷 서칭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알려준 바에 의하면 진간장, 그리고 설탕, 식초, 치킨 스톡 이렇게 넣고 그 냉라면 국물을 만든 다음에 끓인 라면면, 잘 삶은 라면면을 넣고 닭가슴살, 토마토를 토핑으로 올려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라면 스프를 아예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삼삼하게 먹자라고 해서 라면 스프 없이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너무 삼삼했어요. 약간의 자극을 원하신다면 라면 스프를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고수를 올려 먹었거든요. 근데 고수 올려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여름 느낌 나고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바질 콜드 파스타, 이걸 또 데일리로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우선은 바질 콜드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바질 페스토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저는 엄마 찬스를 사용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바질 페스토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막 이걸 얼려둘 정도로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또 먹성이 좋다 보니 보내주신 걸 다 먹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우선은 면을 삶아야겠죠? 파스타 면을 삶고 파스타 면을 차갑게 식힌 뒤에 바질 페스토랑 잘 섞어줘요. 오일이랑 같이 해서. 그 위에다가 방울토마토 몇 개 토핑으로 올려주고 치즈 좀 갈갈 갈아가지고 올려주고 그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소금 간 조금 해주고. 요 정도가 제가 여름에 맛있게 먹었던 여름 면 요리였던 것 같네요.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조합원 여러분들,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부터 브랜디드 컨텐츠까지 광고 주시면 제가 알차게 담아볼게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나누고 싶은 사연, 후기, 게스트 지원 모두 메일로 보내주세요. salsalzee@gmail.com 살살살지@gmail.com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살살살지도 함께 팔로우 해주세요. 또 저는 달달한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역시나 디저트를 잘 챙겨 먹었어요. 여름은 역시 복숭아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숭아를 드셨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우선 상아님께서는 수박, 아오리 사과, 잘 익은 복숭아, 살구. 문학적인 디저트 같아요. 너무 잘 드시고 여름을 보내신 것 같아서 상아님 너무 부러웠고요. 그리고 혜디님, 복숭아, 아오리 사과, 수박 넣은 화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화채, 정말 꼭 먹어야 되는 여름 음식인데 저는 화채는 못 먹었고요. 대신에 수박은 왕창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슴님께서도 복숭아 이야기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 복숭아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취준생 시절 본가에 있을 때 거실 가운데 천도복숭아를 놔두면 거실에서 요가하는 내내 복숭아 향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여름 기억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타지에서 첫 자취 그리고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숭아를 정말 많이 사 먹었습니다. 사는 집은 더 좁아졌는데 어찌 복숭아 향은 더 약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제철 과일만 잘 챙겨 먹어도 뭔가 해낸 기분이네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본가에서 맡았던 복숭아 냄새, 천도 복숭아 냄새, 그리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자취방에서 맡는 복숭아 냄새, 그 복숭아 냄새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복숭아를 자취방에다가 데리고 오신 것이 너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본가와 어떤 본가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이 그리운데 그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숭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애틋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는 집은 더 좁아졌는데 복숭아 향이 더 약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도 뭔가 슬퍼졌어요. 그렇지만 여름은 연결되어 있고 여름에 그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복숭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저도 복숭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천도복숭아도 먹었고 물복, 딱복 종류별로 다 먹었습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복숭아들 중에 제 돈으로 제가 직접 산 건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다 선물을 받은 것이었는데 저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동거인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말하자면 저희에겐 어머니가 두 분 계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애들이 걱정되니까 복숭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다 서로 다른 복숭아를 보내주셨는데 동거인의 어머니께서는 물복, 물렁한 복숭아를 보내주셨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딱복, 딱딱한 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물복이 다 먹어갈 때쯤에 딱복이 왔거든요. 무슨 행복인가, 완전 복숭아 풍년이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복숭아를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에 아주 확실해졌어요. 내가 물복파인가 딱복파인가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는 확실히 물복파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본가에서나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는 어머니가 보통 이제 막 과일을 깎아주시잖아요. 저는 그 과일을 깎고 과일 껍질을 치우고 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 살고 있고 복숭아 과일 껍질을 직접 깎아야 하고 치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물복이 확실히 편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과일을 깎을 때 물복은 껍질을 좀 벗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굳이 막 칼로 이렇게 깎지 않아도 약간 벗겨낼 수 있는 재질의 복숭아란 말입니다. 근데 딱복은 깎아야 돼요. 벗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딱복을 깎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물복으로 정했고, 그리고 맛도 물복 쪽이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깎는 고통이 좀 덜하다 보니까 물복을 먹을 때 훨씬 기분이 좋다. 그리고 씨 부분을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 깎고 나서 씨 부분에 있는 살도 이렇게 야무지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딱복보다는 물복이 훨씬 맛있고 잘 벗겨진다, 살도. 여러 가지로 좀 편하기 때문에 물복을 선호하게 되었고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과일 먹고 나서 진짜 치우는 게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름은 날파리와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일 껍질 같은 거 하루 집에 방치하면 진짜 날파리들 난리 나죠. 바로바로 치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우는 게 귀찮아서 과일을 먹는 것도 잘 안 하게 되는. 저는 물복파이지만 딱복파인 종민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가족들이 제철 과일을 잘 챙겨 먹는 편이라 이번 여름에도 수박과 복숭아를 먹었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서 게으르게 앉아 하나 둘 집어먹는 수박을 좋아해요. 복숭아는 딱딱한 것을 더 좋아하지만 가끔은 물렁한 복숭아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더 끌리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녁을 먹고 나서 뭔가 입이 궁금해서
아빠와 함께 공차에 가서 우롱 밀크티를 사 먹었어요. 펄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줄 알고 펄을 추가했는데 원래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밀크티 반, 펄 반이 들어있는 풍성한 식감을 즐겼답니다. 최근에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 위에 뭔가를 씌운 상태라 펄 씹기가 조금 힘들긴 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꾸룩꾸룩님께서 새로운 디저트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벌꿀즙과 그래놀라 추가. 가격은 사악하지만 가끔 시키면 부모님과 함께 TV 앞에 옹기종기 앉아서 한 그릇 뚝딱입니다. 두 번째, 역시 삼겹살. 맥주와 함께하는 삼겹살은 가끔 삶을 구원하기도 한다는 거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시고 더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안 보이는 라디오는 운전할 때 듣기 너무 재밌고 좋아요. 본가랑 일하고 있는 지역이 1시간 남짓되는 거리라 오며 가며 항상 뭘 들을지 고민이었거든요. 외로운 운전길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꾸룩꾸룩님께서 요아정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요아정 애호가이기 때문에 말을 보태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요아정을 3번이나 먹었거든요. 근데 요아정을 3번이나 먹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별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음식을 밖에서 사 먹는 것도 흔하지가 않고 또 시켜 먹는 것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디저트를 3번이나 시켜 먹었다? 라고 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이 디저트에 빠진 거거든요. 저는 이 요아정에서 어떤 토핑을 넣는 걸 좋아했냐면요. 그 비오트에 들어가는 초코볼, 그거랑 딸기 추가, 그리고 치즈케이크 추가, 또 집에 있는 블루베리를 제가 추가해서 먹었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요. 정말 사악한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정을 이렇게 먹다가는 내 건강도 문제지만 파산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요아정의 대체품으로 만들게 된 게 있거든요. 요거트에다가 알룰로스를 첨가하고요. 알룰로스나 꿀 같은 걸 좀 첨가를 하고 거기다가 복숭아, 물복을 몇 개 넣어줘요. 그 닌자 브랜드의 초퍼가 집에 있어서 그 초퍼로 이것들을 좀 갈아줍니다. 복숭아랑 요구르트가 좀 섞이게 이렇게 갈아주고요. 그거를 얼음 틀 안에다가 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아정이 땡길 때마다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게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얼음 틀에 얼려놓은 이 복숭아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떼어서 먹으면은 당 욕구가 좀 충전이 돼서 이 요아정 욕구를 좀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GS25에서 요아정 아이스크림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한 3,000 얼마 정도 하는 가격의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제가 그걸 또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요아정 덕후로서 먹어봤는데 맛은 요아정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한 그런 맛이었어요. 그리고 기하님께서 새로운 디저트를 언급해 주셨어요. 바로 토마토 빙수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학 수업을 같이 들으며 알게 된 친구와 짧게 사귀다가 헤어졌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같이 먹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마토 빙수였답니다. 막상 사귀는 동안은 먹을 기회가 없었죠.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같이 맛있는 밥을 먹자고 만났고 그날 전애인과 함께 토마토 빙수를 먹으러 갔답니다. 헤어지자고 했던 그 친구는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게 꽤나 괘씸하고 속상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도 그런 마음 잊지 말고 적당히 다정하자. 너무 많이 다정하지는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만나러 갔는데요. 막상 만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친구로서 만나니까 제가 본 마지막에 차가운 애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정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이 편하게 보였어요. 에라이,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는 제가 그리고 전 애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괜찮았으면 싶어서 무장 해제된 채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요. 이제 많이 편해져서 친구로도 볼 수 있겠다 하고 너스레도 떨었는데요. 집에 오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역시 친구로 지내는 건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었나 하고요. 살살님은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떠실지 궁금해요. 친구가 된다는 것과 연인이 된다는 건 또 어떻게 얼마나 다른 건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는 것. 제가 최근에 영화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루와 제키가 연인 관계로 나와요. 둘은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으려나? 근데 제키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루의 언니를 가정폭력했던 그 루의 언니의 남편을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키를 너무 사랑한 루가 제키가 한 살인을 덮어주기 위해서 막 시체를 닦고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랑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화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사랑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남들이 건강한 연애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연애를 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 남들이 말하는 그 건강한 연애라는 게 과연 가능하긴 한가? 애초에 그런 건강한 연애라는 설정값이 있기는 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친구 관계가 훨씬 아름답다. 아름답고 깔끔하고 친구 관계는 건강할 수도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애에서 벗어나서 그 친구 관계에서 더 멋있는 관계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사실은 쉽지 않겠다. 연인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런 솔직한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기아님의 토마토 빙수 사연이 전 약간 슬프기도 했어요. 왜냐면 원래 사귀는 동안에 먹기로 했는데 그 사귀는 동안에 못 먹은 거를 헤어지고 나서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문학적이고 슬픈 거예요. 문학 수업에서 만났다고 하시기도 했는데 토마토 빙수라고 하는 디저트가 과연 달달하게 느껴졌을 것인가. 너무 슬프다. 기한님께서 안 운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토마토 빙수를 먹고 헤어진 게 어딘가. 먹기로 했던 걸 먹고 헤어진 게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좀 특별하게 맛있었던 디저트는 부산에서 먹었던 디저트들이었어요. 제가 부산 광안리에서 한 2-3주를 지내면서 디저트들을 많이 먹으러 돌아다녔거든요.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곳은 남천리 녹차 팥빙수라고 하는 가게였어요. 남천리 녹차 팥빙수는 광안리 여행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들 가실 거예요. 이게 시장 안에 있는 작은 팥빙수 가게인데요. 단촐한 정말 그냥 진짜 팥과 얼음과 녹차 가루가 올라가 있는 아주 단촐한 빙수를 파는 곳이었어요. 모기도 많았고 약간 벌레도 많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 빙수에 어떤 꾸밈 없는 맛? 어떠한 기교도 없는 정말 그냥 그 정직한 팥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4,000원의 빙수, 4,000원의 팥빙수를 요즘에 서울에서 맛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교 없는 팥빙수를 맛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또 이 공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었고요. 또 부산 광안리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콩카페라고 하는 곳을 또 제가 부산에서 지내면서 자주 갔었거든요. 여기에서 먹었던 코코넛 스무디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베트남식 코코넛 스무디 커피였는데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 차가운 그 스무디를 들이마시는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2가지 정도의 디저트가 여름에 맛있게 먹었던 디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은 좋아하시나요? 여름 야장에서 마시는 술, 한강공원 같은 데서 맥주 한잔 하는 그 추억 같은 것들이 있어 마땅한데요. 저는 사실 술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물론 마시고 싶은 날에는 마시지만 굳이 찾아서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술에 대한 재미난 추억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또 여름의 맥주 참을 수 없잖아요. 약간 여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시원하게 치고 들어오는 몸 안을 타고 들어오는 차가움이 필요할 때 여름의 맥주는 빠질 수가 없죠. 가장 기억나는 여름 맥주가 있어요. 망원 한강공원 가는 길에 다코야키 쿤이라고 하는 다코야키 집이 있거든요. 여기가 되게 작은 가게인데 보통 다코야키 포장하는 손님들이 많이 포장을 해서 가시는 그런 가게인데요. 이렇게 다찌처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제가 거기에 10회 에피소드를 같이 녹음했던 까치님하고 같이 가서 다코야끼랑 맥주, 기린 생맥주를 같이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린 생맥주가 진짜 눈물나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오랫동안 너무 더위에 지쳐서 걷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다코야끼랑 생맥주 같이 먹었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치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까치님께서 또 여름의 음식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싱하고 마신 커피 맥주와 서비스로 나온 토마토 마리네이드 아이스크림, 고로케 올라간 카레와 생맥주, 녹차면 콩국수와 매실 주스. 더우면 저는 보통 제정신이 아닌데요. 간헐적으로 제정신으로 돌려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까치님에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커피 맥주가 뭐냐? 라고 하니까요. 무슈슈 커피 스탠드라고 하는 망원에 에스프레소 바 공간이 있어요. 저도 여기를 작년 여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한강 근처를 한 10km 정도 달리고 10km의 끝 지점에 이 무슈슈 커피 스탠드가 있어서 여기서 진짜 시원한 뭔가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메뉴는 기억 안 나지만 그 공간에서의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 좋은 공간에 여름 메뉴가 커피 맥주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서비스로 나온 게 토마토 마리네이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술에 대한 추억은 많이 없다 보니까 술 얘기는 이렇게 스근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제가 앞에서도 계속 저희 엄마 얘기를 언급했었는데 저희 어머니 수혜 씨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시크하게 3가지 음식을 남겨주셨습니다. 고구마 순 김치, 강원도 찰 옥수수, 서리태 콩국수. 이 서리태 콩국수, 강원도 옥수수. 뭐랄까요.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음식을 그냥 허투루 먹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륜이 느껴지는 멘트들인데요. 저는 수혜 씨의 딸로서 특혜를 많이 받죠. 이것들을 다 먹어봤습니다. 고구마 순 김치부터 해서 콩국수까지. 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들인데 아무래도 수혜 씨는 제 여름 음식에 7할을 차지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신 인물이고요.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의 애청자이시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수혜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뜨거운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름에 어떻게 차가운 음식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계속 차가운 음식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저희 사연에 뜨거운 음식에 대한 것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치원에 드라이브 갔다가 처음으로 매기 매운탕을 먹었어요. 비리지 않고 촉촉하고 고소했지만 매기 머리가 너무 징그러웠어요. 식당 가는 길에 봤던 크고 사람 많은 복숭아 노점을 가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다른 복숭아 노점에 도착했어요. 노점도 작고 이미 복숭아도 거의 팔렸었죠. 아쉬웠지만 이 더위에 조치원을 또 언제 오겠나 싶어 그냥 복숭아를 샀어요. 마감하시던 사장님이 남은 복숭아를 서비스로 마구 넣어주셨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숭아는 아주 달고 식감도 좋았어요. 기대와 실망이 더위 속에서 파도치는 요즘입니다. 실망도 실수도 적당히 잊어버리고
우연히 맛본 달콤한 복숭아만 남겨두고 싶은 여름입니다. 뭐랄까요? 조치원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사연이 약간 소설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냥 이야기인데, 그냥 어떤 매기 매운탕을 먹으러 조치원에 갔던 이야기인데, 이 복숭아 상점에 간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내용들이 약간 소설적인 풍경의 느낌이 나서 너무 신기했어요. 써님께서 사연을 되게 문학적으로 보내주셔서 그럴까요?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치원에 저도. 그리고 이어서 사연의 덧말로 애인분과 싸워가지고 할리스에 피신 나와서 수박 주스를 먹었고 다시 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더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똑똑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싸움이 길어지고 눈물까지 갔으면은 집에 있으면은 더 또 이상한 싸움이 되거든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달달한 수박 주스 먹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가신 써님이 아주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사랑과 애정이라는 것은 다 당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박 주스를 선택한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 관계를 잘 푸시고 싸움을 잘 푸시고 다시 또 좋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 여름에 중독된 뜨거운 음식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켓컬리에서 6,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쿠폰 적용가로 6,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압구정 쭈꾸미라고 하는 간편식품이었어요. 이 압구정 쭈꾸미 팩 안에는 정말 그냥 얼린 소스와 쭈꾸미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료들을 추가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면사리를 추가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양배추, 여러 가지 채소들, 깻잎, 김가루 막 이런 것들 이제 추가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다 먹고 나서 볶음밥까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2명이서 먹기에 되게 좋았거든요. 2명이서 아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6,900원이라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2-3번 정도 더 시켜서 먹었었고요. 또 집에서 마라탕을 그렇게 자주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던 일이 잘 끝나면은 약간 그 파티의 일종으로 마라탕을 그렇게 먹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당시에는 매운 걸 안 먹는데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끝나고 기분이 좋아지면 매운 거를 막 찾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마라탕 만들어 먹는 건 진짜 간편하고 재밌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재료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했던 마라 소스는 그 하이디라오에서 나온 허거 마라 소스였어요. 사골 국물을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주다가 원하는 재료 숙주라든지 청경채, 두부면 이런 것들 이제 넣고 끓여서 먹으면 그냥 똑같은 마라탕 맛이 나거든요. 약간 오히려 맛있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집 앞에 또 마라탕 가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꿔바로우를 포장해서 먹는데 꿔바로우 포장해 오면서 땅콩 소스를 같이 받아와요. 그래서 마라탕 맛이 약간 부족하다 싶을 때는 땅콩 소스 넣어 먹으면 진짜 비슷하거든요. 마라탕 가게에서 먹는 거랑.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라탕 만들어서 자주 해 먹었고요. 그래서 혹시 마라탕 가게에서 사 먹고만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마라 허거 소스 사용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바깥에서 사 먹은 음식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은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먹은 음식인데요. 아살람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이 제주 중문, 제주공항 근처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왓챠에서 조인 마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박상영과 김금희 씨가 같이 맛집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맛집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지역 곳곳에 이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의 삶을 음식을 통해서 약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봤던 레스토랑 중에 한 곳이 아살람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여기는 할랄 음식을 파는 공간이었는데요. 예멘 전쟁으로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한국에 오신 아민이라고 하는 셰프님께서 이 레스토랑을 한국인 아내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주에 가면 여기 가봐야지 하고 있다가 제주 여행의 마지막 날에 여길 갔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제 취향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음식이 정갈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마감 전에 거의 한 8시, 9시쯤에 갔었거든요. 10시 마감인 곳이었는데 8시, 9시에 갔는데도 손님이 진짜 많았고 다국적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모여있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인 말고도 이주민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먹었던 게 바샷 후무스, 버섯이 들어간 후무스랑 그리고 깔라야라고 하는 음식이었어요. 후무스는 많이들 먹어보셨겠지만 콩으로 만든 음식인데 사실 저는 후무스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약간 좀 텁텁하게 먹었었는데 여기서 먹은 버섯 후무스는 진짜 너무 크리미하고 너무 기름지고 아주 맛있는 거예요. 난에다가 찍어 먹으면 끝도 없이 난을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었고 또 깔라야도 난에 찍어 먹는 요리였는데 이게 한국인들 입맛에 되게 잘 맞다고 해서 제가 시켜봤거든요.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스에다가 매콤한 토마토 스프 같은 느낌인데 양고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고기랑 같이 이 난에 찍어서 먹으면은 환상의 조합인 거죠. 약간 느끼한 후무스랑 그리고 약간 매콤한 이 토마토 스프 깔라야 요리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주 여행 가셨다가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저의 여름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름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음식으로 돌아보니까 여름이 정말 즐겁고 아름답고 평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음식 말고도 좀 다양한 여름의 경험들 이런 얘기들을 공유해보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싶을 정도로 여름 얘기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절은 지나면은 또 새로운 계절이 다음 연도에 또 돌아오긴 하겠지만 이번 연도의 여름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애틋하고 더 잘 즐기고 싶고 이제 가을이 되면 먹지 못할 복숭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백을 주고 이렇게 여유를 찾을 만한 공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됐을 때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한강에 여름 야외 수영장이 오픈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게 7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오픈이 되는데 그게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뭐 망원에도 있고 뚝섬에도 있고 뭐 그런데요. 거기를 제가 못 가봤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평일에도 시간이 많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여름의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름이 끝나갈 즈음에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음 여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그 다다음에도 또 여름이 있으니까 점점 더 후회하지 않는 점점 더 제대로 된 그런 여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 그리고 여름의 음식들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팟캐스트에 작은 코너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코너의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용은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이 사연들을 보니까 되게 결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문화생활 같은 것들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을 별로 저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한 주를 시작하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내가 다음 주에 어떤 전시에 가는 거, 뭐 어떤 북토크에 가는 거 이런 게 기대된다라는 것을 나누면 여러분들도 그 공간에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향유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대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을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간 저희 팟캐스트의 작은 코너 같은 것으로 마무리 코너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은요.
제가 북토크를 가거든요. 이 팟캐스트가 업로드 되는 날 당일이겠네요. 사랑과 결함이라고 하는 책의 북토크가 열리는데 이 책 속에 있는 하나의 소설로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먼저 상영을 하고 그 이후에 작가님과 이다혜 기자님이 같이 나오셔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토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예매를 해놨는데 저는 이 사랑과 결함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거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24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딱 이 팟캐스트가 업로드되는 24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인 수요일에 폐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중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은 보러 갈 계획이에요. 언제 딱 가겠다 이런 건 아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의 기대되는 것들은 좀 한정적이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되는 것들을 저한테 또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폼을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그 구글 폼에는 3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이 팟캐스트의 후기 남겨주신 항목이랑 그리고 2번째는 사연 남겨주신 항목이랑 3번째는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 남겨주신 항목 이렇게 3가지 중에 그냥 원하시는 칸에다가만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칸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도록 제가 구글 폼을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많이 남겨주고 소통해주시고 저한테 잘 듣고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 여름에 우리가 먹은 것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얘기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남은 여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